충청북도 괴산. 아침 안개가 마당에 감나무를 덮고 있던 그날, 나는 아들의 이름을 마음에서 지웠다. 내 이름은 김영자, 올해 68이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난 혼자였다. 혼자라는 건 외로운 일이었지만 나는 버틸 수 있었다. 내 곁에 내 아들이 있었으니까. 그 아이 하나만 잘 되면 됐다고 생각했다. 논밭일에 바느질까지 하며 허리가 휘도록 일했다. 새벽에 도시락을 싸고 밤에는 재봉틀 앞에서 잠들었고 손끝이 갈라져도 웃었다. 아들 하나만은 고생 없이 살게 하고 싶었다.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말수가 적었다. 말 대신 눈빛으로 이야기하던 아이였다. 그래서 나는 늘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감정을 읽으려 애썼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나는 오직 아들 하나 생각으로 버텼다. 힘들어도 괜찮았다. 아이가 잘 되면 그걸로 좋겠다. 그랬던 아이가 어느 날 내 뺨을 때렸다. 찰싹 내 귀를 울리던 그 소리. 그건 손바닥 소리가 아니라 내 삶을 짓밟는 배신의 파문이었다. 결혼 후 아들은 조금씩 멀어졌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랬다. 며느리 역시 처음엔 다정한 사람이었다. 예의 바르고 말수는 적어도 공손했다. 명절이면 작은 케이크도 사오고 생일이면 함께 밥을 먹었다. 아들은 내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엄마 건강하셔야 해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를 맴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들의 말투가 달라졌다. 차가워지고 의심이 스며들었다. 며느리가 나를 향해 흘린 말들이 마치 복사하듯 아들의 입에서 반복됐다. 엄마, 지연이 요즘 힘들어해요. 엄마가 예민하게 굴었다고 하던데요. 나는 말을 아꼈다. 내 말이 왜곡되어 전달되는 게 두려웠다. 한마디 하면 그것이 며느리의 눈물을 타고 엉뚱한 상처로 변해 아들에게 닿았다. 며느리는 내 앞에서는 웃으며 말한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눈빛은 마치 나를 시험하듯 차가웠다. 나는 점점 말문을 닫았다. 말이 독이 되는 세상, 침묵이 방어가 되는 관계 속에서 나는 벽을 쌓았다. 그러던 어느 겨울, 김장을 담그기 위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김장 좀 같이 할 수 있겠니?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 목소리가 이전과는 달랐다. 몇 달 전엔 김장을 함께 하자고 먼저 말했던 아이였다. 이상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었다. 엄마, 지연이 많이 힘들어해요. 말투가 너무 차가웠다고 울더라고요.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그저 도와달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게 눈물이 되고 상처가 되었다고 했다. 아들에게 말했다. 엄마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냥 도와달라고 했을 뿐이야. 하지만 아들은 믿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더더욱 말을 줄였다. 밥을 차려도 조용히, 전화가 와도 짧게.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나는 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냈다. 그러다 어느 날 둘이 집에 들렀다. 밥을 차려내고 조심스레 웃으며 식사를 준비했지만 며느리는 갑자기 말했다. 어머님, 저희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야 할까요? 그 말에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들은 이어 말했다. 엄마, 지연이가 엄마 말투 때문에 계속 상처를 받아요. 인정받고 싶다고 그렇게 애썼는데 돌아오는 건 늘 차가운 말뿐이었다고요. 그때 나는 알았다. 그들에게 나는 이미 괴물이 되어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만 들릴 것이며 그들의 신뢰는 며느리에게만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고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구나. 며칠 뒤였다. 평소처럼 조용한 하루였고
나는 마당에 떨어진 감을 주워 담고 있었다. 그런데 멀리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었다. 그 아이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얼굴은 어딘가 흠칫 찌푸려 있었다. 나는 감 바구니를 들고 마당 끝에서 그를 맞이했다. 무슨 일이니? 물었지만 아이는 곧바로 말을 꺼냈다. 엄마, 지연이가 또 울었어요. 이번엔 엄마가 지연이를 밀쳤다더군요.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밀치다니 그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그날 내가 현관 앞에서 잠깐 비틀거렸을 뿐이었다. 몸이 아파 어지러워 순간 휘청였고 그때 옆에 있던 지연이가 나를 부축하며 함께 넘어졌을 뿐이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넘어질 뻔했는데 지연이가 잡다가 같이 중심을 잃은 거야.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이미 굳어 있었다. 믿지 않는 눈이었다. 아니, 믿지 않기로 작정한 눈이었다. 지연이 팔에 멍이 들었어요. 파랗게. 엄마, 정말 왜 그러세요? 대체 왜 자꾸 지연이를 힘들게 하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찰싹. 그 아이의 손이 내 뺨을 때렸다. 소리가 났다. 순간 귀가 멍해졌다. 하늘이 돌아갔다. 눈앞이 희미해졌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다. 며느리는 문간에서 입을 다문 채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아들은 그대로 말없이 등을 돌려 집을 나섰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의 이름이 적힌 주소록을 열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이름을 삭제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지워낼 때마다 내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지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내 뺨을 때린 손. 그 손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는 증표였다. 며칠 뒤였다. 남편의 묘소에 다녀오는 길, 나는 그 사람의 음성이 귓가를 맴도는 걸 느꼈다. 우리 가진 거 마지막엔 사람 살리는 데 쓰자. 꼭 좋은 데 쓰자. 그 말이 유난히 또렷했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유언장을 꺼냈다. 이미 몇 번이나 써두었던 것이지만 다시 한 줄 한 줄 확인했다.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은 없었다. 그 대신 남편이 생전 소박하게 후원하던 교단과 청소년 장학재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박또박 썼다. 본 유언은 외압 없이 본인의 명백한 자유의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향후 어떠한 반박이나 정정도 본인의 진위와는 무관함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가슴 한켠에 놓여있던 무게가 조금은 내려앉는 듯 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어떤 용서도 변명도 바라지 않기로 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이제 가슴속 자존심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의 입은 빠르고 며느리의 귀는 더 빨랐다. 유언장이 교회에 넘어갔다는 소문이 퍼진 직후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한없이 다정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철 과일이에요. 나는 짐짓 웃으며 바구니를 받았다. 그러나 속은 이미 찬 바람이 불었다. 그 다정함이 갑작스럽고 부자연스러웠다. 아들은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묻는다. 정말 그 유산 다 넘기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버지 뜻이기도 했고 나도 오래 생각한 일이야. 아들의 입술이 잠시 떨렸다. 그리고 묻는다. 우리는요? 엄마 자식이잖아요.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맞아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말했으면 너희가 막았겠지. 그럼 그게 내 뜻이 아닐 테고. 그날 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돌아갔다. 며느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며느리는 예전처럼 다정한 얼굴로 집에 들르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작은 선물을 들고 와서는 나를 향해 웃었다. 어머님 건강하시죠? 이거는 제가 직접 담근 유자청이에요. 하지만 그 미소에 진심이 없다는 건 이미 너무도 분명했다. 한동안 끊겼던 전화도 다시 걸려왔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혹시 요즘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말은 다정했지만 통화의 끝에는 늘 같은 말이 붙었다. 그 기부 서류는 아직 제출 안 하신 거죠? 상우도 어머님 뜻은 존중하지만 마음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 말이 반복될 때마다 나는 가슴이 쿡쿡 쑤셨다. 내가 아직 기대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나 자신에게 실망했다. 내가 낳은 아들이, 내가 키운 아이가 나를 치유가 아닌 손익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슬펐다. 그리고 며느리의 그 다정함은 이제 분명한 목적을 갖고 다가오는 거였다. 결국 어느 날 나는 전화를 끊고 말했다. 지연아,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 정적.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그 말씀이 무슨 뜻이세요? 나는 대답했다. 내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쑤셔서 이제 못 듣겠다. 더는 말 섞지 말자. 그날 밤 아들이 찾아왔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다. 엄마, 왜 우리 지연이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왜 사람 마음을 그렇게 짓밟으세요? 나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상우야, 이제 그 아이 말이 다 옳다고 믿는 너한테 내가 뭘 더 설명해야 하니? 그러자 아들은 낮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진짜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네요. 그깟 돈 때문에. 그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 변했지. 내가 날 때린 그날부터 나는 엄마가 아니라 사람이 되기로 했으니까.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어차피 그 돈 엄마가 갖고 있어봤자 쓸데도 없잖아요. 그 말 한 줄에 나는 무너졌다. 내 청춘, 내 인생, 내 밤낮 없는 노동은 결국 그들의 눈에 쓸데없는 돈이었단 말인가.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내가 날 때렸을 때 난 그 손이 한때 내 손을 붙잡고 걷던 손이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비참했다. 아들은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나의 눈물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그만 와라. 앞으로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이 집은 내가 아닌 사람을 위해 남겨놓을 거니까. 아들은 돌아서면서 한마디를 남겼다. 그럼 진짜 끝이네요, 엄마.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넌 내 아들 아니야. 더 이상은. 며칠 뒤 낯선 우편물이 도착했다. 법무법인의 도장이 찍힌 봉투였다. 그 안에는 유산 분배 관련 질의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봉투를 쥐고도 한참을 열지 못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먹먹했다. 결국 나는 마을에서 가장 믿을 만한 이장님을 찾아갔다. 이장님은 서류를 천천히 읽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건 명백한 권리 주장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쪽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네요. 아들 이름이 아닌.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깨달았다. 이 일의 중심에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있었다는 것. 그 아이는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고 모든 상황은 계획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연기 중이라는 걸.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정했다. 이제는 후퇴도 회피도 없었다. 이 싸움은 돈이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나는 읍내 법률 상담소를 찾았다. 손에는 유언장 사본과 남편이 생전에 쓴 편지 한 통, 그리고 나 혼자 정리해둔 가계부 노트가 들려 있었다. 상담실에 앉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걸 지키고 싶어요. 이게 제 마지막 존엄이라서요.
담당 변호사는 서류를 찬찬히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명백한 본인의 의사표시입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날부터 나는 하나하나 기록을 시작했다. 며느리가 했던 말, 아들의 반응, 동네 어르신들의 증언까지. 어느 날 마을 상점 앞 CCTV가 있다는 걸 알고는 사장님께 부탁해 영상도 확보했다. 영상에는 그날 아들이 소리 지르며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내 뺨을 때리기 직전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정리해 또 하나의 문서로 만들었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최종 수정했다. 이번에는 전문 공증인 입회하에 서명했고 다음과 같은 문구를 첨부했다. 본 유언장은 외부의 압력, 가족 간의 충돌, 위협, 회유 없이 본인의 자유의지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어떤 법적 시비가 있어도 무효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며느리와 함께였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둘의 표정은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함과 분노, 억울함이 섞인 얼굴들이었다. 엄마, 변호사까지 끼는 건 너무하잖아요. 나는 조용히 응수했다. 내가 먼저 시작한 거야. 나는 내 뜻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며느리가 나섰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어떤 상처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나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멀리 창밖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지연이 말이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이름 하나 제대로 부르지 못하면서 돈 얘기만 하는 너희를 보면 내가 어떤 얼굴로 너희를 키웠나 싶구나.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다. 말없이 아들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부로 이 문은 너희에게 닫겠다. 다시는 열릴 일 없을 거야. 현관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돌려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다. 그 차가운 물이 손끝을 적시는 동안 나는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식어 내려감을 느꼈다. 그 밤 나는 다시 남편의 사진을 꺼내놓고 속삭였다. 여보, 그 아이들. 정말 우리 자식 맞았을까? 며칠이 흘렀다. 아들은 연락이 없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평소 같았으면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다. 나의 마음은 이미 문을 닫았고 그 안에 들릴 자리는 더는 없었다. 그 사이 교단 쪽에서 연락이 왔다. 김 여사님, 유산 관련 건 접수 마무리됐습니다. 장학금 운영도 계획대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얼마 후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괴산 김영자 씨 전 재산 청소년 장학재단 및 교단 기부. 기사 아래에는 한 줄의 네 말이 인용되어 있었다.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기사를 읽으며 나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아래에서 한때 감이 주렁주렁 열리던 나무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전화벨 소리에 놀라지 않았다. 초인종이 울려도 반응하지 않았다. 내 안의 감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느리는 마지막 한 번의 다정함을 가장한 침입을 시도했다. 어머님 계세요? 제가 만든 장조림 좀 드시라고 왔어요. 현관문 앞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다정했지만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며느리의 그림자가 맴도는 것이 보였다. 한참을 서 있던 그녀는 결국 돌아섰고 그 이후로는 발걸음을 끊었다. 며칠 뒤 이장님이 집을 찾아왔다. 손에 들린 건 마을 회관에서 돌아온 작은 회람지 한 장. 그는 내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김 여사님, 동네에 좀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지현이 그쪽에서 유언장 무효 소송도 준비 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한 일이었다. 그들은 절대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단단했다. 내 결정은 흔들림 없는 벽이었다. 며칠 후 구청에서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유산 관련 이해 제기 및 사전 열람 신청 접수 통보. 봉투를 연 순간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다. 그들의 손이 아직도 닿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서늘해졌다. 그러나 이번엔 두려움 대신 분노가 올라왔다. 나는 다시 법률 상담소를 찾았고 담당 변호사에게 단호히 말했다.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협박에도 회유에도 응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 여사님 걱정 마세요. 이미 공증된 유언장은 법적으로도 아주 강력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해도 그들이 의도한 대로 되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며칠 후 그들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서류 열람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우리 측에서는 모든 증거 자료를 이미 정리해 제출한 상태였다. CCTV 영상, 동네 어르신들의 진술서, 내가 정리한 일지, 심지어 아들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집에 들어오던 순간의 정황까지. 나는 유언장의 말미에 한 줄을 다시 덧붙였다. 본 유언장은 단 한 사람의 요구, 협박,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본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의지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그 문장을 쓰면서 손이 약간 떨렸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지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유산 분쟁이 아니었다. 그들의 소나귀에서 내 삶의 마지막 남은 품위를 지켜내는 일이었다. 며칠 후 동네 어귀 시장통에서 우연히 상우의 고등학교 친구를 마주쳤다. 그는 조심스레 내게 말을 건넸다. 상우 요즘 일도 그만뒀다더라고요. 마음고생이 심한가 봐요.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나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정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냥 담담하게 그 아이도 언젠가는 자기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다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우리가 바라던 그런 어른이 되진 못했네요. 하지만 난 이제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그게 당신이 남긴 마지막 뜻일 테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을 더 굳게 다잡았다. 새벽이면 마당을 쓸고 감나무 아래에 핀 작은 풀꽃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평소 같았으면 허전함이 스며들었을 그 시간들이 이제는 차분한 고요로 채워졌다. 이른 아침 햇살 속에서 나는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냈다. 아기 때부터 손잡고 걷던 아들, 유치원 앞에서 손 흔들던 모습, 중학교 졸업식 날 수줍게 웃던 얼굴.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가슴이 저려왔지만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이제는 그 시절의 사랑마저도 정리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던 중 교단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김 여사님, 기부 관련해서 장학재단 쪽에서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첫 수혜자들 명단도 나왔습니다. 혹시 보시겠어요? 장로님이 건넨 서류에는 이름 모를 아이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다. 다문화 가정 자녀, 조선 가정의 중학생, 미혼모의 아이까지.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들이 내 진짜 가족이네요. 장로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이 그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겁니다. 여사님이 물려주신 건 돈이 아니라 기회예요.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아들 생각도 며느리의 눈빛도 더는 악몽이 아니었다. 나를 깨어나게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삶이었다. 내가 남긴 것으로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평온도 오래가지는 않았다. 며느리의 이름으로 또 한 통의 서면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가족 간 부당 상속 분배에 대한 소송 조정 요청서. 나는 두 눈으로 그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조정 신청서 안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다. 본인은 시부모와 동거하며 수년간 요양과 정서적 부양을 도맡았고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했기에 유산 분배에 정당한 몫이 있다고 판단됨. 나는 숨을 멈춘 채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수년간 동거, 요양, 보호자. 그 순간 떠올랐다. 내가 아플 때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내 병원에 함께 가지 않았고 김장을 하자고 부탁했을 때 몸이 아프다며 피했다. 손주도 낳지 않은 채 명절에도 몇 시간만 머물다 갔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나의 보호자였단다. 나는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내용을 전했다. 변호사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이건 명백한 허위 진술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증거들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유언장을 열어 마지막 수정 문장을 추가했다. 본인은 어떠한 허위 주장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이 유언은 거짓 앞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신념의 기록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다 쓰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편지를 썼다. 받는 이는 장학재단 첫 수혜자들에게. 이 할머니는 비록 가족에게 상처받았지만 당신들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언젠가 당신들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지켜야 할 건 언제나 사람입니다. 나는 이 편지를 봉투에 담아 장로님께 전달했다. 그것은 나의 새로운 유산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다. 일주일 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길에 낯익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며느리였다. 오랜만에 마주한 얼굴은 전보다 더 야위었고 눈가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멈춰서서 작게 인사했다. 어머님, 잠시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스스로 말을 이어갔다.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 너무 늦었고 너무 가볍게 들렸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그 말보다 내가 한 일들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알아야 해. 말은 지워져도 행동은 흔적을 남겨.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그러고 서 있다가 돌아섰다. 나는 뒤돌아서며 중얼거렸다. 너희가 바란 건 용서가 아니라 되돌림이었지. 며칠 뒤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며느리 측에서 제출한 소송 조정안이 기각되었다는 통보였다. 법원은 내 유언장의 유효성을 인정했고 어떤 가족도 그 결정을 뒤엎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화가 끝난 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마무리된 것이다. 이장님이 다시 찾아왔다. 작은 쪽지를 내밀며 말했다. 여기 장학재단에서 첫 수혜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에요. 꼭 읽어보시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다. 색색의 종이에 아이들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담겨 있었다. 그중 한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다. 할머니, 저는 꼭 어른이 되어 저도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제 희망이에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손을 입에 가져다 대고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그 어떤 사과보다 그 어떤 변명보다도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다. 이 아이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덮어주었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나는 말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가진 것, 결국 사람 살리는 데 쓰자는 그 말. 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의 사진을 향해 웃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더 이상 상우도 지연이도 내 세계를 뒤흔드는 이름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내 과거일 뿐이었다. 장학재단은 지역신문에 기사를 냈다. 괴산 김영자 씨 기부 유산 첫 수혜자 발표라는 제목 아래 아이들의 웃는 얼굴과 함께 내 사진이 실렸다. 기사의 끝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 그 위대한 뜻을 실현한 한 어르신의 용기.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바람은 부드럽게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마당 한편에 핀 작은 들꽃들이 햇살을 머금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나도 괜찮아요. 봄이 다가왔다. 마당 한쪽에 핀 진달래가 바람에 살랑거렸다. 감나무 가지에는 아직 싹이 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생명은 분명히 꿈틀거리고 있었다. 나는 하루하루가 평온해졌다. 이른 아침이면 커피 한 잔을 내려 마당의 작은 의자에 앉아 햇살을 마셨다. 아주 오랜만에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실감이 들었다. 그 즈음 동네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장학재단의 취지에 감동한 기업 하나가 후원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었다. 내가 시작한 일에 누군가가 함께 마음을 더한 것이다. 나는 감사하다고만 짧게 말했지만 눈물이 차올랐다. 그건 단지 후원이 아니라 내가 옳은 길을 걸었다는 증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지 않으려다 무심결에 수화기를 들었다. 익숙한 목소리 아들이었다. 엄마, 나야.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지연이랑 이혼했어. 많이 싸웠고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것 같아. 엄마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 목소리는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내게 따지고 들던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달라졌니?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 엄마가 나를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내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나는 그 말에 마음 한켠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해져야 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상우야. 내가 변했다는 걸 믿고 싶지만 나는 다시 상처받을 자신이 없어. 그는 잠시 침묵했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냥 듣기만 해줘. 내 말 안 믿으셔도 돼. 하지만 엄마가 그 유산을 기부하신 거 난 이제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고마워. 엄마가 그걸로 사람을 살렸잖아. 나는 그걸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말보다 진한 감정이 흘렀다. 그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 전처럼 상처를 주지도 위로를 받지도 않은 채. 다만 서로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다음 날 마을 신문에는 작은 기사가 하나 더 실렸다. 장학재단을 통해 후원받은 아이 중 하나가 도내 청소년 문학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사진 속 아이는 상장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기사 아래에 실린 인용문을 읽고 다시 눈을 감았다. 할머니, 저도 언젠가 저만의 유산을 남길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그런 유산이요. 그 문장을 가슴에 품고 나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제 나는 과거의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는다. 아들과 며느리 그들의 이름도 더 이상 내 삶을 흔드는 힘을 갖지 않았다. 내가 지켜낸 건 돈이 아니었다. 가족의 형태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장로님이 찾아오셨다. 조용한 표정으로 작은 노란 봉투를 내미셨다. 여사님, 지난번 편지 읽은 아이가 손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혼자 꼭 전달해달라고 하더군요. 나는 양손으로 봉투를 받아 조심스레 열었다. 흰 종이 위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 가득한 글씨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기부할 수 있는 어른이 될 거예요. 지금은 작고 힘없지만 할머니처럼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글을 읽는 동안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마당에 나섰다. 감나무 가지에는 작은 새순이 움트고 있었다. 손끝으로 그 연두빛을 살짝 쓸어보았다. 말없이도 생명을 품는 나무처럼 나도 지금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다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짧은 문자 한 통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얼굴 한 번만 뵙고 싶어요. 나는 답을 보내지 않았다. 미움은 아니었다. 다만 그 문장의 끝에 담긴 조심스러운 바람이 아직 나를 흔들기엔 이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날 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상우야, 엄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단다. 너는 벌써 너무 많이 늦었으니까. 며칠 후 동네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장학재단을 통해 미술 재능을 인정받은 한 아이의 그림이 전국대회 본선에 올랐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보내준 사진을 들여다봤다. 파란 하늘 아래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작은 소녀가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 그림 속 손은 누군가를 끌어올리는 손이었다. 나는 작은 액자에 그 그림을 인쇄에 걸어두었다. 거실벽 한쪽 오래된 가족사진 옆에. 하루는 이장님이 마을 회관에서 나를 붙잡았다. 김 여사님, 요즘 얼굴 좋아지셨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얼굴이 환해졌다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가요?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 게 인생의 마지막 선물인가 봐요. 나를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사람에게 주는 선물. 그 말에 마음이 묘하게 저릿했다. 나는 내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줘야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늦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밤이 되자 마당 위로 달빛이 내리비쳤다.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다시 한번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제 나 정말 괜찮아요. 상우도 지연이도 모두 떠났지만 난 여전히 여기 있어요. 그리고 후회는 없어요. 며칠 후 장학재단에서 행사가 열렸다. 첫 번째 수혜자들이 모여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고 나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각자의 사연과 소망을 발표하는 그 목소리는 어쩌면 상우가 어릴 적 학교에서 발표하던 모습과도 닮아 있었다. 한 아이가 무대에 올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영자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할머니가 주신 기회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손끝이 떨렸다. 무대 위 아이의 눈빛 속에 내가 걸어온 길의 이유가 담겨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누군가는 돈을 남기고 누군가는 이름을 남기지만 나는 오늘 사람 하나를 키웠다는 확신을 가졌다. 행사가 끝나고 장로님이 다가와 말했다. 여사님, 오늘 아이들 모두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도 기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그 말 들으셨죠? 그게 바로 여사님이 남긴 유산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감나무 가지가 창밖에서 흔들리며 조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리고 다시 울린 전화 한 통. 익숙한 번호. 아들이었다. 이번엔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수화기 너머 조용한 숨소리 끝에 들려온 상우의 목소리.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나 그냥 엄마 손 한 번만 잡고 싶어서 그래요.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아요. 그 말에 한참을 망설이다 나는 결국 입을 열었다. 상우야, 손은 잡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오늘 밤 창밖의 달을 봐. 나도 그 달을 보고 있을게. 우리 둘이 같은 달 아래 있다는 걸 기억해. 그거면 됐어. 통화는 거기서 끝났다. 짧았지만 긴 시간의 굴곡을 덮을 만큼 묵직한 침묵이었다. 나는 다시 창문을 열고 달을 바라보았다. 아주 둥글고 환한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아래 감나무는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그 나무 아래 걸음을 멈췄다. 그동안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사랑도 가족도 믿음도. 하지만 끝내 잃지 않은 게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살아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없다. 나는 내 삶의 마지막을 가장 나답게 채웠고 그 흔적은 누군가의 꿈으로 남아 자라날 것이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 한 귀퉁이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 또한 저에게는 충분한 보람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결국 마음 하나뿐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길 당신께도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의 기록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거창한 성공도 화려한 보답도 아닙니다. 단지 진심, 단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돈이라는 매개 앞에서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되묻습니다. 김영자 씨는 한 아이의 엄마였고 한 남자의 아내였으며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 된 사람입니다. 상우라는 이름을 지우는 데는 수십 년의 사랑이 필요했고 다시 나를 붙드는 데는 그보다 더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외로운 길이었지만 결코 틀린 길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켜내는 사람, 말없이 상처를 감내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 그 마지막 자리에 김영자라는 이름이 남았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돌아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 부르는 그 관계 속에서 과연 진심은 얼마나 쉽게 무시당하고 존엄은 얼마나 자주 뿌리째 흔들리는지를.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 침묵 속에서도 자식을 위하는 손길, 그러나 더 이상 참고만 살지 않기로 한 결심. 이 이야기는 그런 어머니의 반란이자 선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과 단지 상황을 돌리기 위한 후회를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상우가 보여준 건 후회였지만 김영자 씨는 더 이상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기에 참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단호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전합니다. 끝까지 자식을 위해 살다 결국 외면당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러나 그 끝에서 오히려 누군가의 꿈이 되어버린 이름. 그것이 진짜 유산 아닐까요? 혹시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오늘 당신의 가족을 한번 더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조용한 안부 한마디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선택 앞에 놓여 있을 당신께 부디 나 자신을 잃지 않기를, 그 존엄만은 꼭 지켜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